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 상황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노상원은 누구이고 지금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걸로 의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퇴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현직 정보사 간부들과 사전 모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업무들도 굉장히 중대했는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계엄 포고령도 이 초안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제공하고 작성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정보사령부의 전현 사령관 그리고 대령이 모여서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정보사령부는 대체 어떤 곳입니까? 정보사, 사실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요. 어떤 대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첩보를 담당하거나 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높은 기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있는 조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만 좀 구성이 되고 있고 워낙 긴밀하고 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좀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사가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사병처럼 함께 좀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밀스러운 조직인데 좀 의아한 거는 이분들이 모두 패스트푸드 매장에 모여서 사전 모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곳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전 정보사령관과 현직 지금 군 간부들이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모의했다.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이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위치가 이 정보사의 인근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 아니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내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보사령관의 인근 패스트푸드점을 그 모의의 장소로 정했다고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공공의 장소죠? 그렇죠.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이런 모의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었는가. 이전에 이석기 내란 사태 때도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또 녹음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장소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모의에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패러디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자, 그동안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중구난방식이다 지적,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사건이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법에 보면은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과 어떤 중복 수사가 우려가 있을 때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걸 이첩시킬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첩하여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는 한 무리하게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하지 않다가는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해서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 같은 부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또 위험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절차상의 논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소환 요청을 하고
중복해서 수사를 하면 이것이 오히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결국 법의 규정 그리고 지금 중복 수사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달라. 자, 이게 공수처로 정리가 되면 소환에 불출석할 명분 이건 지금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가 포함되어 있는 공조수사본부도 소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소환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소환을 요청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사실상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소환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수사기관이 한 루트로, 한 트랙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수사기관에 혼선이 있다, 어디로 출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이유로 해서 더 이상 불응하기는 어려운 사태라고 보입니다. 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로 지금 거의 이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복 수사 논란, 이거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아직 남은 우려가 더 있습니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례로요. 지금 이번 이 내란 사태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일문이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사건의 경우에는 이첩을 하지도 않았어요.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를 나갈 텐데 만약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같은 부분, 수사 기록의 일부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수사기관 간의 어떤 자료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서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협조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수사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은 수사권은 갖고 있지만 기소권은 없습니다. 결국 자,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 이첩을 놓고 검찰 수사 쪽에서는 지금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번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사가 된 와중에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이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법에 따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에 대해서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로 이 공을 또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만약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면 또다시 또 보강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지만 다시 한번 또 공을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소환을 지금 할 계획인데 만약 이것조차도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이걸 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경호처가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2차 소환까지 불응을 하고 계속해서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 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영장은 경호처에서도 그렇고 일단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체포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예. 영장이 나왔다면 경호처에서도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 이 영장에 대해서 체포를 막으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이 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어떻게 영장 발부가 됐을 때 어느 선에서 이것을 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법에 따라 순순히 응할지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